굉장히 공격적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예. 소액 투자하셨던 걸로 제가 예,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 하락장 괜찮으셨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많이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성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자기 관리도 좀 다시 하게 됐고요. 네.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네.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 훨씬 많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단점 중에서도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의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요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그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의견도 비슷합니다. 2023년을 그러니까 빼박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빼박? 거의 빼박으로,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 나왔던 부동산 장세랑 지금 2024년에 나왔던 부동산 장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부동을 찍고 이제 핵심 지역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낙수 효과를 해서 이제 B급, C급 지역으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그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 강남 성수까지 지금 대부분 거래량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3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의 4,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는 게 대부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처럼 대세 상승처럼 이제 쭉 가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장기적인 뭐 10년 방구에서 뭐 다시 뭐 2년 하락하고 뭐 7년 갈 거야, 이런 장기적인 상승보다는요. 예. 이제 국지적인,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후랭이 TV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두 가지를 얘기 드렸거든요. 똘똘한 한 채, 그 지역에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만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시장이 좋았었고요. 올해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 즉 좋아지는 지역들만 좋아지고요. B급하고 C급 지역,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것에 구축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주황색이 네. 그 매매 거래량인데요. 네.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서 이제 2024년 이제 통계청 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통계청 거에 한 달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가져와서 조금 이제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등락폭이 얕은데 등락폭이 확실히 커요. 통계청 거 갖고 와서 이제 그래프로 양을 이제 요렇게 해서 천 단위로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올라오는 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파셨던 분들이 올해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팔고 계시거든요. 사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대출이 좋은 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 신생아 대출 네.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거래량이 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그게 대세 상승장이냐로 봤을 때 저는 퀘스천은 붙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세 상승까지는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또 예. 최근에 총선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야당의 승리로 예. 끝났는데 그니까요. 예. 가슴이 아픕니다. 서울 집값 좀 어떤 뭐 정책적인 영향, 그다음 현재 규제 상황, 예. 뭐 지금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각 당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당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뭘 추구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개발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균형 개발, 같이 살자. 같이 수도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살고 거점도 같이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 개발보다는 외곽에 있는 택지 개발에서 공공적으로 공공의 물량을 많이 구입한다라는 게 그 당의 이제 방향성이고요. 한나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죠. 제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50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당에서의 방패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확실히 이겼으니까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던가 재건축 재개발 쪽에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 다시 또 좋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는 균형 개발이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정책을 취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경과가 좀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분위기로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조금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있는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는 크게 퇴보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110 대책 때 나왔고 314 대책 때 나왔던 이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314 대책 이따가 나옵니다. 그 대책들에서 이제 취득세 완화하고 이제 주택수 빼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던 이제 지방 균형 개발 대표적인 게 세종시, 특별도시 그리고 지방 혁신도시 뭐 이런 곳에 뭐 조금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규제 완화가 조금 좀 어려우니까 당연히 다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도 조금 좀 어려울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나씩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데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총선에서 이겼는데 시장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달라진 게 없던데요. 뭐가 지금 뭐 거래되는 데는 거래되고 뭐 수요자들은 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의 수요층이 실수요자라서 그래요. 다주택에 대한 다주택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규제로 다 막혀 있고 앞뒤로 묶여 있고 지금 파는 사람들은 실수요가 아니에요. 다주택이 팔고 실수요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 뭐 규제하던가 나는 갈아타기인데 규제하던가 나는 이걸로 뭐 팔고 뭐 어떻게 뜰 생각이 없는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분간의 이런 상승 기조, 흐름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제 다주택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적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에서 매물 수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좀 갈아타서 이제 뭉치는 수요도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권 작가님은 그다음에 내년까지 왜 그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상저하고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올해 시장하고 내년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중반까지 하반까지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지금에 있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뭐 내가 총선에서 졌어. 지지도가 떨어져.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주택 청약 쪽으로 지금 뭐 보내고 있던 자금들 그러니까 PF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증을 지금 정부에서 서주고 있는데 난 안 해. 금방 없으니까 다 빠질 거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생아 대출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신생아 특별 대출이거든요. 그런 대출을 당장 막아버려 안 돼!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연속성들은 계속 쭉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에 있는 총선 전에 있던 그 부동산 햇빛? 따뜻한 건 아니지만 햇빛 정도까지의 부동산 그 온기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물어보시는데요. 내년에 이제 생각되신 게 제가 마지막 쪽에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내년의 기조는 이제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느냐라고 봤을 때 내년쯤에는 그래도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내년까지 딱 1년 반이거든요. 올해 이따가 좀 하반기란다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책에도 적어놨어요. 제 책에 보면 작년 11월에 제가 제 책을 적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 책에도 보면 그때도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 그랬고요. 지금 상반기잖아요. 상반기에 보면 하반기에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하반기 가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인하한다고 하거든요. 다 틀렸어요. 틀렸다는 표현보다는 단정지으면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도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유가도 높은데 지금 뭐 전쟁도 2개나 일어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라고 봤을 거고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내년 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유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또 이런 흐름에 올 것이니까 조심해란다. 이제 시험시험 이제 준비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갭 투자 하고 싶어도 갭 투자할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적인 유동성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취득세부터 그렇죠. 금리나 허들이 너무 큽니다. 네, 허들이 너무 커서 전세가의 상승은 맞다고 보세요? 네, 저도 그거에는 한 표 보냅니다. 전세가의 상승은
불보듯 떠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이런 식이거든요. 매매가는 어느 정도 보합이나 이렇게 떨어지고 전세가는 상승해서 어느 정도 붙어버리는 이런 구간.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어느 정도 손해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구간이 나타나기를 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상승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기에는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달걀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분산 투자, 제 나름대로 분산 투자 해봤는데, 바구니를 담아놨던 쟁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쟁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쟁반이 먼저 바로 서야 뭐 분산 투자를 하던가 쟁반 위에 달걀을 빼든가 하거든요. 예, 그것도 제 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감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쟁반을 뒤집어 버렸지. 그렇죠. 엎어버렸지 이렇게. 어우, 탁 높은데 그렇게까지 큰 줄 몰랐습니다. 네, 다 죽어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공급 부족 얘기 또 나오니까 네. 26년, 27년 정도의 그 뻔히 보이는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에 예, 의해서 26년, 27년도쯤부터는 쯤에라는 표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쯤에는 이게 다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한 표 보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5년 안에는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바뀌거든요. 네. 정책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금리도 바뀌거든요. 네. 그럼 5년 안에 바뀐다고 손 치시면 2026년이나 27년쯤 되면은 금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다시 인하기가 와 있을 것 같고요. 정책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때 뜨면은 뭐 이제 뭐 번개탄도 몇 개 나왔을 것 같고 인천쯤에 지금 번개탄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때 그것도 인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또 어디 저기 뭐에 당진에선가 나왔어요. 아유, 그거는 좀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버틸만해요. 경기가 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익으려면 그때쯤 되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서 저도 주변에 톡방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제 2년 지났어요. 3년만 버티면 돼. 뭐 그런 소리 자주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 표 보냅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내 집 마련 실수해야겠죠? 내 집 네. 마련 네. 언제 할까요? 전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작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막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그때 주워놓은 물론 투자자도 계시겠지만 실거주분들이 거의 대부분 살 수 있었거든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입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그 가격에서 빠질 가능성보다는 거기서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거주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라는 게 어디 투자가 아니고요. 뭐 어디 내가 한 집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집, 세컨드 집을 산다거나 뭐 어디 지방에 집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갈아타기로 좋은 지역으로 좋은 물건으로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 있는 곳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길을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같이 좋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지방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지방 투자를 해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방 떨어지는 것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지방에서는 개수가 많을 뿐이지 서울에 10억 떨어진 거하고 지방에서 1,000만 원 떨어진 거하고 가격 차이가 그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만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방 쪽에서 많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제 그게 파이가 커 보이는 것 뿐이죠. 서울이 훨씬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서울에 조금 뭐 내가 여유가 좀 있고 아니면 뭐 무주택이고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